회장님, 회장님 곁에 도둑놈이 살고 있어요. 제가 잡아드리죠. 대신 저희 아빠를 살려주세요. 으리으리한 회장실. 낡아 빠진 후드티를 뒤집어 쓴 꼬마가 70대 노인 앞에 섰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긴 투박한 노트북을 꺼내드는 거친 손. 대한민국 재계 1위 대기업 회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꼬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3년을 벼르고 별러온 수컷의 도끼가 서려 있었지요. 어디 한번 잡아보거라. 12살 소년이 대기업 회장에게 건넨 위험한 거래. 그 거래 안에는 7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꼬마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밤 10시가 넘은 서울 변두리의 한 허름한 PC방. 형광등 불빛 아래로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요란한 게임 효과음이 뒤섞여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20대 남짓한 컴퓨터가 빼곡히 들어찬 이 낡은 PC방은 겉으로 보기엔 여느 동네 PC방과 다를 바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 카운터 뒤편에 붙은 비좁은 창고 문 안쪽에 12살짜리 남자아이가 살고 있다는 사실만 빼면 말입니다. 그날 밤, PC방에는 평소와 다르게 험악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덩치 큰 사내가 벌떡 일어서더니 주먹으로 모니터를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에 쩍하고 금이 갔지요. 아씨, 이놈의 똥컴. 렉 걸려서 내가 졌잖아. 술 냄새를 확 풍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내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PC방 사장인 40대 후반의 박 사장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취객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사내가 다짜고짜 박 사장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이 컴퓨터 뭐가 이 모양이야. 내 돈 내놔. 게임비 물어내라고. 손님 진정하시고요. 일단 손 좀 놓으세요. 말로 하시죠. 박 사장이 안간힘을 쓰며 사내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술 취한 사람의 힘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슬슬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요.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험한 꼴 보기 싫었던 거죠.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카운터 뒤쪽 창고 문이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부스스한 까치진 머리에 무릎이 다 늘어난 추리닝 바지를 입은 남자아이 하나가 비몽사몽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12살 김바다였습니다.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깬 모양이었지요. 그런데 이 녀석, 험악한 취객을 보고도 무서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취객 옆을 쓱 지나가더니 금이 간 모니터 전원선을 미련 없이 툭 뽑아버렸습니다. 뭐야? 이 꼬맹이가. 취객이 으르렁거렸지만 바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능숙하게 컴퓨터 본체 뚜껑을 열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램을 뺐다가 탁 하고 다시 꽂았습니다. 그러고는 옆자리 모니터를 켜서 뭔가를 후다닥 클릭하기 시작했지요. 아저씨, 바다가 고개를 돌려 덩치 큰 취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담담하고 매서운지 오히려 어른인 취객 쪽이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컴퓨터 탓 아니에요. 여기 로그 기록 보이세요? 아저씨가 아까 3분 12초에 힐 포션 안 쓰고 그냥 돌진해서 죽은 거예요. 아이템 3개나 있었는데 왜 안 썼어요? 발컨이시네. 바다가 게임 로그를 화면에 띄우자 취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젊은 손님 몇 명이 킥킥하고 웃음을 터뜨렸지요. 우와, 초딩한테 팩트 폭격당했네. 아저씨, 실력이 없으면 컴퓨터 탓을 하면 안 되지. 쪽팔리게. 취객은 멱살 잡았던 손을 슬그머니 놓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얼굴이 귀 밑까지 빨개진 채로 중얼중얼 변명을 하더니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PC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 사장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저 진상. 모니터 또 사야 되나? 이번 달 적자인데. 그런데 바다가 말없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주섬주섬 들고 나왔습니다. 창고 구석에 있던 예비용 중고 모니터와 드라이버였습니다. 아이는 깨진 모니터를 치우고 뚝딱뚝딱 선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3분도 채 안 되어서 자리가 다시 멀쩡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와, 바다 너 진짜 천재다, 천재. 이걸 벌써 다 바꿨어. 박 사장이 감탄하며 바다의 등을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왔지요.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핫바 2개와 컵라면이었습니다. 고맙다, 임마. 이거라도 먹어라. 배고프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바다가 핫바를 받아들며 꾸벅 인사했습니다. 그때 박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바다야, 너 학교는 언제 가냐? 요즘 통 안 가는 것 같던데. 아버지는 아시냐? 바다는 그 질문에 대충 식은 핫바를 베어 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가끔 가요. 어차피 제가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빨라서요. 학교 컴퓨터는 너무 구려요. 박 사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딱한 사정을 알기에 차마 더 캐물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PC방 뒷문으로 한 사내가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낡아 빠진 퀵서비스 조끼를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 김태석이었습니다. 바다의 아버지였지요. 태석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와 구석에 깔린 얇은 이불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느라 온몸이 땀과 먼지로 찌들어 있었지요. 바다가 다가와 아버지의 발목을 살펴보니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발목 왜 이래? 또 접질렸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계단에서 좀 삐끗했어. 괜찮다. 태석은 괜찮은 척 사람 좋게 웃어 보였지만 바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전부터 파스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요. 바다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발목을 조심조심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아까 받아둔 핫바 하나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먹어. 사장님이 주셨어. 너 먹어라. 아빠는 아까 오다가 김밥 먹었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석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거든요. 바다는 핫바를 아버지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까 2개나 먹었어. 배 터져. 아빠 다 먹어. 아이의 볼은 예전보다 훨씬 홀쭉해져 있었고 키보드를 두드리느라 손가락 끝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태석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참으며 핫바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5년 전 이 아이 손에 들려있던 건 식은 핫바가 아니라 커다란 로봇 장난감이었는데요. 아빠 최고를 외치며 환하게 웃던 녀석이었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태석은 퍽퍽한 핫바를 억지로 씹어 삼키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창고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PC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태석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좋게 말할 때 나와.
아들 앞에서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5년 전 소송 비용 때문에 빌린 돈.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아직까지 이들 부자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것이었지요. 태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바다의 앞을 막아서며 눈으로 다급하게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비상구로 빠져나온 부자는 차가운 새벽 골목을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태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바다는 다 떨어진 슬리퍼만 신은 채로요. 한참을 달리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멈춰선 그들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거칠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빠, 바다가 아버지의 거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알지. 작전상 후퇴하는 거야. 나중에 다 갚아줄 거야. 그치. 그 의젓한, 아니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들의 한마디가 오히려 태석의 가슴을 더 깊이 후벼 팠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해야 할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태석은 대답 대신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초라한 그림자가 골목 끝으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날 밤 쪽방으로 돌아가지 못한 부자는 결국 24시간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태석은 구석자리에 웅크린 채 잠이 들었는데 그의 얼굴은 잠든 와중에도 편치 못했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악몽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5년 전 그 지옥 같던 날의 악몽을요. 꿈속에서 태석은 다시 태성그룹의 본사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고 사원증을 목에 건 보안팀장 김태석. 그때만 해도 그는 회사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지요. 그날 저녁 태석의 직속 상사이자 대학 선배였던 최 전무가 그를 불러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태석아, 자네 요즘 고생이 많아. 회장님도 자네 눈여겨보고 계셔. 자, 한잔하세. 최 전무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연신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태석은 믿었던 선배가 권하는 술을 마다할 수 없어 받아 마셨고요. 어느새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 최 전무는 태석의 양복 주머니에서 사원증을 슬쩍 꺼내 훔쳤습니다. 태석은 테이블에 엎드려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성그룹의 핵심 신기술 기밀 자료가 경쟁사로 통째로 유출된 것이었지요. 감사팀이 들이닥쳤고 모든 증거가 김태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아이디로 새벽 2시에 서버에 접속한 기록, 태석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 전송 흔적, 태석의 계좌로 입금된 의문의 돈, 모든 것이 그를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로 지목했습니다. 김 팀장, 자네 정말 실망이야. 내가 자네를 친동생처럼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최 전무가 감사팀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때 그 뱀 같은 눈빛에 스친 비웃음을 태석은 죽어서도 잊을 수가 없었지요. 태석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조작된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날로 태석은 불명예 해고되었고 회사는 곧바로 형사 고발과 함께 어마어마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 7천억 원, 손해배상 청구. 그것이 태석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시작이었습니다. 태석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차를 팔고 아들 학자금으로 모아둔 적금까지 깨서 유능하다는 변호사를 선임했지요. 하지만 변호사는 처음엔 자신만만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태석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증거가 너무 불리합니다. 상대는 대기업이에요. 지금이라도 회사 측과 합의하시죠. 잘못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낫습니다. 합의요. 내가 왜 합의를 합니까? 난 죄가 없다고요.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무슨 합의입니까? 태석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거대 기업이 작정하고 조작한 증거 앞에서 힘없는 개인의 진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요. 결국 패소. 태석의 모든 재산은 가압류되었고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지옥 같은 과정에서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했던 아내 지숙은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날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태석은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수술비가 없었으니까요. 지숙은 중환자실 침대에서 태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바다. 우리 바다 부탁해요. 당신 탓 아니야. 울지 마.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태석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지만 이미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요. 장례식장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문상객이라고는 태석의 늙은 어머니와 몇몇 친척뿐이었는데요. 그런 빈소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최전무였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흰 봉투를 들고 나타났지요. 태석아, 이게 무슨 일이야? 재수 씨가 이렇게 가시다니. 불쌍하게 됐네, 정말. 최전무는 혀를 차며 조이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태석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삼키며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영정사진 옆에 서 있던 7살짜리 바다가 빤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이는 엄마를 잃은 슬픔의 울음도 멈춘 채 유리알처럼 맑은 눈으로 최전무의 얼굴을 기억 속에 새겨놓고 있었습니다. 헉! 꿈에서 깬 태석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을 손등으로 훔치고 주위를 둘러보니 찜질방 한 구석이었지요. 아, 그랬습니다. 지금 자신은 잘 나가던 보안팀장이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퀵서비스 기사일 뿐이었습니다. 태석은 목이 말라 식수대로 갔습니다. 물 한 통 쌀 돈도 아까워 수돗물로 목을 축였지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문득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바다가 삶은 달걀 2개를 손에 들고 뛰어왔습니다. 아이는 벌써 일어나서 카운터 이모에게 청소를 도와주고 달걀을 얻어온 것이었지요. 이모가 맛있게 먹으래. 아빠 하나, 나 하나. 태석은 딸 같은 아들이 내민 달걀을 받아들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찜질방 대형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성그룹 최민석 전무가 올해의 혁신 기업인 상을 수상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최 전무가 환하게 웃으며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는 항상 정직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기업가는 정직해야죠. 앞으로도 정직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직이 최선이라니요. 그 뻔뻔한 거짓말에 태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손에 들린 달걀을 으스러져라 쥐며 TV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가증스러운 낯짝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었지만 태석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을 내리치며 이를 악무는 것밖에는요. 더러운 세상, 돈 없는 놈한테는 그게 다 족쇄고 지옥이야. 바다는 주저앉은 아버지와 TV 속
최전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가 우리 엄마 죽인 사람이지. 태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지요. 그저 고개를 떨구었을 뿐이었습니다. 바다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지요. 엄마의 사진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젊은 시절의 엄마. 그 얼굴을 바다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아빠 누명 벗겨줄게. 그리고 그놈들, 내가 다 박살낼 거야. 12살 소년의 눈빛이 거울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3년을 벼르고 별러온 사냥꾼의 눈빛이었지요. 며칠 뒤 서울 하늘에서 구멍이라도 뚫린 듯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신 기상특보를 내보내고 있었지요. 수도권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이륜차 운행은 매우 위험하오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내렸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하얗게 뒤덮였고 배달 기사들은 하나둘 운행을 중단했지요. 퀵서비스 앱에는 날씨로 인한 배달 지연 안내문이 떴고 대부분의 기사가 오늘은 쉬기로 했습니다. 목숨 걸고 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태석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쪽방 월세가 밀린 지 2달째였고 바다의 겨울옷은 여전히 너무 얇았으니까요. 어제 바다가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태석은 낡은 오토바이 앞에 서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앱에 뜬 긴급 배달 요청, 강남에서 강북까지 서류 배송, 할증 3배. 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아동용 롱패딩 가격이었지요. 화면에 뜬 숫자들을 보며 태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브랜드도 아닌 제일 싼 것도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찍어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PC방 창구 앞에서 찍은 바다의 사진이었는데요. 아이는 소매가 껑충 올라간 얇은 점퍼를 입고 추워서 손을 호호 불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트고 갈라져 피가 맺힌 것까지 사진에 선명히 찍혀 있었지요. 태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이 배달만 하면 롱패딩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없이 크는 내 새끼, 올겨울만큼은 따뜻하게 보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태석은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릉 하는 엔진 소리가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바다야, 아빠가 꼭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눈보라 속으로 오토바이가 달려나갔습니다. 도로는 미끄러웠고 시야는 흐렸습니다. 다른 차들은 거북이처럼 기어갔지만 태석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돈이었으니까요. 제설차가 미처 지나가지 않은 구간에서는 바퀴가 헛돌았고 태석은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핸들을 꽉 잡아야 했습니다. 강남 배송지에서 서류를 받아 강북으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덤프트럭 한 대가 튀어나왔습니다. 빙판길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은 트럭이 미끄러지며 태석의 오토바이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지요. 빵 하는 경적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태석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트럭은 간신히 피했지만 오토바이는 빙판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태석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헬멧이 깨지고 붉은 핏물이 하얀 눈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태석의 의식은 거기서 뚝 끊어. 그 시각 PC방 창고에서 바다는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일반인은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코드들이 빼곡히 떠 있었는데요. 바다는 3년째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였지요. 키보드를 두드리던 바다의 손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액정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지요. 여보세요. 김태석 씨 보호자 되시죠? 여기 한국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네. 제가 아들인데요.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실려오셨는데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바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지요. 아이는 신발을 신는 것도 잊은 채 맨발로 허겁지겁 창고를 뛰쳐나갔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박 사장이 바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다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사장님, 아빠가 사고 났대요. 죽을지도 모른대요. 바다의 목소리가 염소 소리처럼 떨렸습니다. 박 사장은 두 말 않고 금고에서 현금을 몽땅 꺼냈습니다. 자, 받아라. 택시 타고 가. 빨리. 얼른 가. 바다는 돈을 받아 쥐고 눈보라 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까지 가는 내내 아이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아빠,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제발. 응급실에 도착한 바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아버지는 온몸에 피를 흘린 채 산소호흡기를 달고 들것에 실려가고 있었지요. 의사가 바다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세요. 어른은 안 계십니까? 저밖에 없어요. 우리 아빠 많이 다쳤나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뇌출혈도 있고 내장 파열이 심각해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바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의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수술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그런데 원무과 직원이 다가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기 보호자분, 응급수술이라도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최소 3천만 원은 입금해 주셔야 수술 들어갈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바다에게는 까마득한 숫자였습니다.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고는 박 사장이 준 택시비 잔돈 몇천 원이 전부였으니까요. 바다는 원무과 직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평생 벌어서 갚을게요. 제발 수술 먼저 해주세요. 12살짜리 아이가 병원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며 애원하는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을 멈추었습니다. 원무과 직원도 난처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요. 하지만 병원에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수술도 없었지요.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서 승인이 안 나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바다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빚쟁이들 번호밖에 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요. 바다는 눈물을 훔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태석 씨 아들인데요. 아빠가 사고가 나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각서 쓸게요. 전화기 너머로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신용불량자한테 돈을 또 빌려달라고. 야, 꼬맹아. 내가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장기라도 팔던가. 끊어. 재수없게. 뚜뚜뚜. 전화가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바다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까맣게 보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빠가 죽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옆 수술실 문이 열리며 한 가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아버지 수술 잘 끝났대요. 의사 선생님이 대성공이래. 특실로 옮긴대. 가족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바다는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과 자신 사이에는 3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것이었지요. 바다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다 우연히 벽에 걸린 황금색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고액 기부자 명단이었습니다. 맨 위에 적힌 이름. 태성그룹 최민석 전무. 1억 원 기부. 바다의 눈물이 뚝 멈추었습니다. 두 손으로 눈물을 거칠게 훔치며 그 이름을 노려보았지요. 1억 원. 우리 아빠 목숨값 3천만 원의 3배가 넘는 돈을 저 인간은 기부라는 이름으로 뿌리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누명 씌우고 우리 엄마 죽게 만들고 뺏어간 그 돈으로요. 바다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에 섬뜩한 결연함이 떠올랐지요. 아이는 나지막이 그러나 또렷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야. 도둑 맞은 돈을 찾으러 가는 거야. 12살 소년이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결심을 굳힌 바다는 곧장 PC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이의 눈이 구석에 쌓인 고물 컴퓨터 본체들을 훑쳤습니다. 박 사장이 고장나서 버리려던 것이라며 창고 앞에 내놓은 본체 3대가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무거운 본체들을 낑낑대며 창고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몸무게가 30kg도 안 되는 아이에게 본체 하나는 쇳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이를 악물고 한 대씩 옮겼지요. 이마에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바다가 컴퓨터를 처음 만진 건 3년 전 9살 때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시던 그 무렵이었지요. 어느 날 밤 아빠가 잠든 사이 바다는 아빠의 낡은 노트북을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빠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의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문서, 법원 서류, 그리고 아빠가 술김에 끄적여 놓은 메모들. 최 전무가 내 사원증을 복제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억울하다. 그 메모를 읽은 9살 바다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가 증거를 찾아주겠다고요. 그때부터 바다는 PC방에 버려진 컴퓨터 교본을 주워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 들었고 모르는 건 게시판에 물어가며 독학했지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12살 소녀는 조용히 칼을 갈아온 것이었습니다. 바다는 드라이버 하나를 들고 본체들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쓸만한 부품을 골라내고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하나 전선으로 연결해 나갔지요. 마치 맥가이버처럼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창고 한 구석에 3단으로 연결된 직렬 서버가 완성되었습니다. 웅 하는 소리와 함께 쿨러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박 사장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바다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고물들로 뭘 만드는 거냐? 바다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숙제요. 학교에서 컴퓨터 조립하는 거 배우는데 연습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 요즘 교육이 참 좋아졌네. 박 사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워낙 컴퓨터를 잘 다루니 그러려니 했지요. 박 사장이 나가자
바다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바다가 노리는 것은 태성그룹의 내부 서버였습니다. 5년 전, 최 전무가 아빠의 컴퓨터에 몰래 심어놓은 해킹 프로그램, 일명 백도어가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바다는 2년 전에 발견했지요. 최 전무는 그 개구멍 같은 뒷문을 통해 아빠 컴퓨터에 접속해서 기밀 자료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문은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최 전무가 자신의 범죄 흔적을 지우지 않은 것은 아마도 태석이 영영 재기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탁! 바다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화면에 접속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지요. 태성그룹의 심장부에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바다는 곧바로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서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전무의 계정으로 들어가자 수많은 비밀 메시지들이 쏟아졌지요. 그 중 하나가 바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최 전무가 어떤 여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번에 장 회장 늙은이 치매 걸렸다는 기사 내보낼 거야. 그러면 주가 떨어지고 내가 싼값에 주식 쓸어 담는 거지. 완벽한 계획이야. 바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최 전무는 회장까지 속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빠 한 사람을 망친 것도 모자라 회사 전체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다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진 것이었지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은 명백한 해킹이었습니다. 잡히면 범죄자가 되어 소년원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잡히면 우리 아빠는 어떻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린 손가락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바다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아빠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멈추면 아빠가 죽어. 바다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억지로 움직였어요. 다음으로 바다가 찾은 것은 장태산 회장의 스케줄이었습니다. 회장 비서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내일 일정을 확인했지요. 화면에 뜬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전 9시 본사 로비 순시 및 직원 격려. 내일 아침 9시 회장이 1층 로비에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일이 디데이였지요. 바다는 창고 구석에서 아빠의 낡은 정장 재킷을 꺼냈습니다. 5년 전 보안팀장 시절에 입던 옷이었지요. 주머니를 뒤지자 반쯤 금이 간 사원증이 나왔습니다. 태성그룹 보안팀 김태석. 사진 속 아빠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너무 다른 얼굴이었지요. 바다는 사원증을 주머니에 넣고 창고를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거사를 치르기 전 마지막으로 아빠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밤 11시가 넘은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바다는 중환자실 앞까지 갔지만 면회 시간이 지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요. 아이는 유리창 너머로 아빠가 누워있는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에 관이 꽂힌 채 눈을 감고 있는 아빠.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빠, 딱 하루만 버텨줘. 내일이면 내가 다 해결할게. 약속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가 찍어내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바다의 귀에 들려왔지요. 병원을 나온 바다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삼각 김밥 하나뿐이었지요. 아이는 PC방 창고로 돌아와 차가운 삼각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내일을 위해 힘을 내야 했으니까요. 김밥을 다 먹은 바다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지요. 장태산 회장의 개인 태블릿에 접속해서 화면에 팝업 창을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엔터키를 눌렀지요. 탁! 그 시각 장태산 회장의 자택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태블릿 화면에 빨간색 경고창이 떴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곁에 도둑이 살고 있어요. 내일 아침 9시 로비에서 기다릴게요. 훔쳐간 7천억 제가 찾아드립니다. 12살 소년이 70대 대기업 회장에게 보낸 당돌한 선전 포고였습니다. 바다는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지요.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40분, 바다는 태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정문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바다는 고개를 한껏 젖혀 건물 꼭대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가 아빠의 인생을 망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빠의 명예를 되찾아올 곳이기도 했지요. 바다의 차림새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낡아서 솜이 삐져나온 후드 점퍼, 뒤꿈치를 꺾어 신은 운동화, 세탁을 너무 많이 해서 색이 바랜 청바지. 그 모습 그대로 바다는 태성그룹 로비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눈이 부시게 화려했습니다. 12월이라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한가운데 서 있었고 반짝이는 조명이 천장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들거렸고 직원들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웃으며 오가고 있었지요. 그 화려함 속에서 바다의 초라한 모습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바다가 출입 게이트 쪽으로 걸어가자 보안 요원 2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꼬마. 여기 놀이터 아니야. 어디서 들어온 거야? 나가. 덩치 큰 보안 요원이 팔짱을 끼며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다는 움츠러들지 않고 똑바로 그를 올려다보았지요. 여기 우리 아빠 회사예요. 비키세요. 바다는 주머니에서 아빠의 낡은 사원증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사원증을 받아들고 훑어보더니 피식 비웃었습니다. 김태석? 이거 5년 전에 해고된 사람이잖아. 아, 이딴 거 들고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보안 요원이 사원증을 바다에게 도로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바다는 그것을 두 손으로 꼭 받아쥐었지요. 주변에서 출근하던 직원들이 슬슬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뭐야? 거지 아니야. 어디서 들어온 거지? 요즘 이상한 사람 많다니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지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 회장님 만나러 왔어요. 비켜주세요. 바다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지요. 어머, 회장님을 만나. 아, 이것 봐라. 꼬맹이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네. 그때 로비 한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아침부터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 비싼 이태리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 최민석 전무였습니다. 최 전무는 바다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내 기억해냈지요. 5년 전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 옆에 서 있던 그 아이였습니다. 너 김태석이 아들이지.
최 전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 애비 닮아서 거지 근성을 못 버렸네. 야, 뭐해. 이거 안 끌어내고. 보안 요원이 바다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아이의 몸이 휘청거렸고 그 바람에 주머니에서 USB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대리석 바닥 위로 대굴대굴 굴러간 USB를 최 전무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최 전무가 USB를 향해 걸어가며 구두발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밟아서 부셔버리려는 것이었지요. 바다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아이는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최 전무의 발이 내려오기 직전 바다가 USB를 먼저 움켜쥐었지요. 하지만 그 바람에 아이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쓸려 피가 배어 나왔지만 바다는 USB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못 줘요. 바닥에 엎드린 채 바다가 USB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최 전무가 이를 드러내며 웃었지요. 아, 이 거지 같은 게 어디서 행패야. 당장 경찰 불러. 업무 방해로 쳐넣어 버리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한쪽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스르륵 열렸지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 한 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날카로운 눈매, 70대 후반의 위험 있는 풍채, 태성그룹 회장 장태산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행패야? 장 회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보안 요원들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지요. 최 전무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회장님, 이게 그 수상한 아이가 침입을 해서. 수상한 아이. 장 회장이 바닥에 엎드린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아이가 입은 옷 색깔, 빛바랜 감색 후드티였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손자가 가장 좋아하던 색깔이었지요. 장 회장의 머릿속에 짧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이 로비에서 손자의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이었지요. 할아버지, 나 커서 회장님 될 거야. 까르르 웃던 손자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장 회장이 천천히 바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은 손을 내밀었지요. 일어나 봐라. 바다가 회장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이는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장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어젯밤에 제가 보낸 메시지 보셨어요? 장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어젯밤 태블릿에 뜬 이상한 팝업창. 그것을 보낸 게 이 꼬마였단 말입니까? 최 전무가 급히 끼어들었지요. 회장님, 이 아이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이 이상한 게 분명해요. 제가 경찰을. 닥쳐. 장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전무가 입을 다물었지요. 장 회장이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한번 들어보지. 대신 헛소리면 가만 안 둔다. 바다는 손에 쥔 USB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USB 안에 회장님 회사에서 돈 훔쳐간 도둑 증거가 있어요. 7천억이 넘어요. 저 아저씨가 밟으면 회장님이 7천억 날리는 거예요. 바다가 최 전무를 가리켰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장 회장의 눈이 최 전무와 바다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최 전무의 발을 툭 쳤지요. 발 치워. 최 전무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장 회장이 바다에게 턱짓을 했지요. 올라와라. 내 이야기 들어보겠다. 12살 거지 소년이 대기업 회장과 나란히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광경을
로비에 있던 수백 명의 직원이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서 멈추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널따란 복도가 나타났고 그 끝에 묵직한 원목문이 보였지요. 회장실이었습니다. 장 회장이 앞장서서 걸었고 바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최 전무도 따라 들어왔는데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지요. 회장실 문이 열리자 바다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방 하나가 PC방 전체보다 넓었거든요. 천장까지 닿는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바닥에는 발이 푹 빠지는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앉아라. 장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바다가 조심스럽게 앉았는데 소파가 너무 푹신해서 엉덩이가 쑥 빠져버렸지요. 아이가 당황해서 자세를 고쳐 앉는 모습을 장 회장이 묘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 마실 것 가져다 드릴까요? 물이요. 바다가 대답했습니다. 긴장해서 목이 바싹 말라 있었거든요. 비서가 물을 가져다 주자 바다는 한 모금 꿀떡 삼키고 나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최 전무가 장 회장 옆으로 다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분명히 정신이 이상합니다. 아까 로비에서 행패를 부린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을 부르는 게 맞습니다. 장 회장이 손을 들어 최 전무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시끄럽다. 10분 주마. 어디 한번 말해봐라. 대신 이상한 소리면 각오해라. 바다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테이프로 칭칭 감긴 낡은 노트북을 꺼냈지요. 노트북은 여기저기가 금이 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부품들로 수리하고 또 수리한 노트북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바다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었지요. 노트북을 꺼내다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조용한 회장실에 울려 퍼졌지요. 최 전무가 비웃었습니다. 아, 회장님 보십시오. 손도 제대로 못 가누는 게 무슨 증거를 가져왔겠습니까? 바다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노트북을 주워들었습니다. 다행히 고장은 나지 않았지요. 아이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장님, 저기 TV에 연결해도 될까요? 장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가 케이블을 연결하자 회장실 벽면의 대형 TV에 노트북 화면이 떴지요. 복잡한 숫자와 표가 가득한 화면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바다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이거요. 최민석 전무가 회장님 몰래 빼돌린 돈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회사들 있죠. 이름만 있고 실제로는 없는 유령 회사예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거요. 최 전무가 이 회사들한테 가짜 용역비를 지급하는 척하면서 돈을 빼돌린 거예요. 합쳐서 7천억이에요. 장 회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다가 날짜를 가리켰지요. 여기 날짜 보이세요? 2023년 3월 15일, 4월 22일. 이때 회장님 어디 계셨는지 아세요? 장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글쎄다. 내가 심장 수술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로군. 네, 맞아요. 회장님이 병원에 계실 때 최 전무가 몰래 돈을 빼돌린 거예요. 회장님이 확인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장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전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전무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그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조작입니다. 저 아이가 해킹으로 숫자를 바꾼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30년을 회장님 모시고. 아저씨. 바다가 최 전무의 말을 끊었습니다. 조작이면 왜 땀을 흘려요? 에어컨 나오는데. 최 전무가 움찔했습니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지만 이미 늦었지요. 장 회장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바다가 키보드를 두드려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건 두 번째 증거예요. 5년 전 보안실 CCTV 영상이에요. 화면에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보안실의 모습이었지요. 한 남자가 몰래 들어와 누군가의 자리에 앉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USB를 꽂는 장면이 흐릿하지만 식별 가능하게 나왔지요. 저 자리, 우리 아빠 자리예요. 그리고 저기 앉아 있는 사람. 바다가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확대했습니다. 흐릿하지만 옆모습이 보였지요. 최 전무였습니다. 최민석 전무. 맞죠? 장 회장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새하얘졌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건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누군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 전 영상을 어떻게 구했는지. 아저씨가 지웠다고 생각한 CCTV 파일, 백업 폴더에 남아 있었어요. 아저씨, 컴퓨터 잘 모르시죠? 바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였지요. 장 회장이 팔짱을 끼고 최 전무를 노려보았습니다. 최 전무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회장님, 이게 다 조작이라니까요. 저 어린 것이 해킹을 해서 아직 안 끝났어요. 바다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지요. 아저씨, 지금 양복 주머니에 뭐 있어요? 최 전무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지요. 바다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거 대포폰이죠. 이름 없는 선불폰. 누구한테 연락할 때 쓰는 건지 궁금하네요. 최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장 회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최 전무의 주머니를 쳐다보았지요. 민서가, 주머니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님. 그냥 개인 물건이. 꺼내. 장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최 전무의 손이 벌벌 떨렸지요. 바다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안 꺼내셔도 돼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탁! 바다가 엔터키를 누르자 대형 TV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최 전무의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미러링되어 나타난 것이었지요. 바탕화면 앱 목록, 알림창까지 전부 다 보였습니다. 최 전무가 화들짝 놀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지요. 이게 어떻게? 아저씨 폰에 깔린 앱 중에 보안 취약점이 있는 게 있었어요. 거기로 들어갔어요. 바다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최 전무가 허둥지둥 휴대폰 전원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바로 그 순간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전무님, 작업 끝냈습니다. 김태석 씨 사고 처리 완료. 병원 측 섭외 끝났습니다. 수술 못하게 막았습니다.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의 눈이 매섭게 가늘어졌습니다. 민서가, 이게 무슨 뜻이냐? 김태석 사고 처리 완료라니. 수술을 막았다니. 최 전무의 입이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요. 바다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틀 전에 오토바이 사고 났어요.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아저씨가 병원에 손을 써서 수술을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뭐?
장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바다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이전 문자들을 보여주었지요. 김태석 입원했다는 정보 입수. 혹시 모르니 조치 바람. 알겠습니다. 병원 쪽에 연락해두겠습니다. 아빠가 살아서 뭔가 말할까봐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수술 못 받게 막은 거예요. 살인자. 바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지요. 아직 보여줄 게 하나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바다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오디오 파일 하나가 떴지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장실 스피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무님, 제발이요. 제 남편 억울한 거 아시잖아요. 전무님이 다 아시잖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무릎 꿇을게요. 애절하게 울먹이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5년 전 바다의 엄마가 최 전무를 찾아가 빌었던 날의 녹음이었지요. 그날 엄마는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러 최 전무에게 갔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요. 녹음 속에서 최 전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줌마, 지금 나한테 뭘 어쩌라고. 남편이 멍청해서 당한 건데 내가 왜 책임져? 내가 왜? 전무님, 제발이요. 제발 꺼져. 다시 오면 가만 안 둬.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바닥에 거칠게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녹음은 거기서 끝났지요. 바다의 눈앞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때 집에 돌아온 엄마의 모습이었지요. 엄마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무릎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했지요. 그리고 며칠 뒤 엄마는 쓰러졌습니다. 회장실 안에 엄마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지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바다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지요.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가 입술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요. 장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소파 팔걸이를 으스러져라 움켜쥐었지요. 그의 입에서 낮은 신음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을 곁에 뒀단 말이냐. 30년을. 그때였습니다. 최 전무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이성을 잃은 듯 바다에게 달려든 것이었지요. 이 거지 같은 게 어디서 감히. 최 전무가 바다의 노트북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다가 뒤로 물러섰지만 최 전무의 손이 아이의 멱살을 잡았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굉음이 회장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장 회장이 책상 위에 있던 크리스털 재떨이를 들어 바닥에 내리친 것이었지요. 재떨이가 산산조각 났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내 놈이 사람이냐? 장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70대 후반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렁찬 목소리였지요. 그 기세에 최 전무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 아이가 다 조작한 거예요. 제가 30년을 모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30년. 30년 동안 내 곁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장 회장이 지팡이를 들어 최 전무를 가리켰습니다. 남의 인생을 망치고, 사람을 죽이고, 내 회사 돈을 빼돌리고, 그러고도 내가 사람이야. 회장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최 전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까까지 바다에게 거지 근성이라고 비웃던 자가 이제는 자신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지요.
장 회장이 비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 경호팀 불러. 당장. 문이 열리고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장 회장이 최 전무를 가리켰지요. 저놈 꼼짝 못하게 잡아. 경호원들이 최 전무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눌렀습니다. 최 전무가 버둥거리며 소리쳤지요. 회장님, 회장님 제발. 40년 지기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닥쳐. 장 회장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다에게 다가갔지요. 아이는 여전히 눈물을 훔치며 서 있었습니다. 장 회장이 허리를 숙여 바다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김바다요. 바다, 바다라. 장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지요. 잘했다. 내가 참 잘했어. 그 한마디에 바다에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내어 울었지요. 3년 동안 꾹꾹 참아왔던 울음이었습니다. 혼자서 코딩을 배우던 밤들, 아빠 몰래 증거를 모으던 시간들,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10년 전 세상을 떠난 손자를 쓰다듬듯이요.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형사들과 경찰들이었지요. 바다가 회장실로 올라오기 전 미리 신고해 둔 것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40대 형사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신고해 준 사람이 누구죠? 바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형사가 바다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신고자가 12살짜리 꼬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지요. 내가 이 자료를 다 내가 모은 거야. 네. 3년 걸렸어요. 형사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요. 대단하다, 꼬마야. 정말 대단해. 경찰들이 최 전무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경찰이 수갑을 꺼내 들자 최 전무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태성그룹 전무야. 너희들 옷 벗고 싶어? 최 전무가 발버둥을 쳤지만 경찰 2명이 양팔을 잡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지요. 최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30년을 모셨잖아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부터 저를 아끼셨잖아요. 최 전무가 장 회장에게 매달리듯 소리쳤습니다. 장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전무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30년을 모셔. 30년 동안 나를 속인 거지. 회장님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최 전무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아까까지 바다를 거지라고 비웃던 자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지요. 장 회장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경찰들이 멈추었습니다. 최 전무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스쳤지요. 혹시 회장이 마음을 바꾼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이 한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 쓰지 말고 화물용 승강기 태워라. 그리고 로비 한가운데로 끌고 나가. 내 직원들 다 보게. 최 전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30년 동안 내 회사에서 큰 소리치고 살았으니 마지막도 내 직원들 앞에서 치러야지. 안 그래. 장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서린 분노는 시퍼렇게 느껴졌습니다. 경찰들이 최 전무를 끌고 회장실을 나섰지요. 화물용 승강기는 느렸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최 전무는 계속 중얼거렸지요.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어.
내가 누군데? 땡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로비에는 직원들이 가득했지요.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거 최 전무 아니야. 헐, 수갑 찬 거야. 무슨 일이야? 대박. 경찰 왔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최 전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에 이끌려 걸었지요. 바닥에 끌리다시피 걷는 그의 모습은 불과 몇 시간 전 이 로비를 활보하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찰칵찰칵 울렸지요. 누군가는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실시간으로 올려야겠다. 대박. 최 전무가 경찰에 끌려가네. 꼴 좋다. 맨날 갑질하더니. 최 전무의 귀에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땅이라도 꺼져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그때 로비 한쪽에서 대걸레를 든 50대 아주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청소 반장 김 씨였지요. 그녀는 경찰에게 끌려가는 최 전무 앞을 딱 가로막고 섰습니다. 사실 김 반장님에게는 최 전무에 대한 쓰린 기억이 있었지요. 3년 전 어느 날 아침 로비를 청소하던 김 반장이 출근하는 최 전무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었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최 전무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지요. 청소나 똑바로 해. 여기 먼지 안 보여. 그것도 모자라 마시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일부러 쏟고 갔습니다. 이것도 치우라는 말과 함께요. 그날 김 반장은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지요. 지금 그 최 전무가 수갑을 차고 자기 앞에 끌려와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꼴 좋다. 그리고 최 전무의 반질반질한 구두 위에 퇴 하고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지요. 짝, 짝, 짝. 1명, 2명.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최 전무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로비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지요. 그 순간 바다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장 회장과 함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온 것이었지요. 바다는 최 전무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금이 간 낡은 사원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5년 전 해고당할 때 찢어진 아빠의 사원증이었지요. 바다가 그것을 최 전무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기억나요? 최 전무가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원증에 적힌 이름, 태성그룹 보안팀 김태석. 5년 전 자기가 누명을 씌워 쫓아낸 사람의 이름이었지요. 우리 아빠는 죄가 없어요. 아저씨가 다 아시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됐어요. 바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또렷했지요. 최 전무가 바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태석의 모습이 보였지요. 5년 전 억울하다고 소리치던 태석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그제야 최 전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졌다는 것을요. 12살짜리 아이에게, 자기가 짓밟았던 남자의 아들에게 진 것이었습니다. 최 전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경찰에게 이끌려 로비를 빠져나갔지요. 유리문 밖에는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가 차에 태워지는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 달려온 기자들이었지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야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다는 경찰차가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겨우 몸에 긴장을 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거렸지요. 장 회장이 다가와 바다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70대 대기업 회장이 12살 소년에게 머리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지요. 어른들이 못나서 너를 이렇게 고생시켰구나. 내 아버지에게도 내가 큰 빚을 졌다. 바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한테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장 회장이 고개를 들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말을 이었지요. 우리 아빠한테 해주세요. 아빠가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아빠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바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요. 장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마. 내 아버지한테 직접 사과하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자. 내 아버지 살려야지. 바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당연하지. 가자. 장 회장이 바다의 손을 잡고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로비를 빠져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수백 명의 직원이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장 회장의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병원 응급실 앞에 미끄러지듯 멈추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장 회장이 바다의 손을 잡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지요. 회장의 비서가 먼저 뛰어가 접수대에서 뭐라고 말하자 병원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지요. 병원장이 직접 달려나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장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지요. 김태석 환자,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 의료진은 국내 최고로 붙이고 비용은 내가 다 된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일반 병실에서 VIP 특실로 옮겨질 새도 없이 바로 수술실로 향했고 전국에서 손꼽히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긴급 호출되었지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보증금이 없다며 수술을 미루던 병원이 이제는 발벗고 나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수술실 앞 복도에 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아빠를 살릴 수 있게 된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에게 바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아빠 살 수 있어요. 그 목소리는 아까 회장실에서 최 전무에게 당당히 맞섰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떨리고 불안하고 겁에 질린 12살 아이의 목소리였지요. 간호사가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생님들이 오고 계시니까 걱정 마. 아버지 꼭 살리실 거야. 잠시 후 수술실 앞 빨간 램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바다는 수술실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아빠가 살기를 간절히 빌었지요. 장 회장이 다가와 바다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덥석 잡아주었지요. 주름지고 거친 노인의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바다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장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다야, 내 엄마는 돌아가셨냐? 5년 전에요. 바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장 회장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회장의 눈앞에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도 바다 또래였지요. 부모 없이 혼자 남겨진 바다의 모습이 죽은 손자와 겹쳐 보였습니다. 배고프지 않냐? 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바다가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순간 바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빨개졌지요. 장 회장이 피식 웃으며
비서를 불렀습니다. 아, 도시락 사와. 제일 비싼 걸로, 고기 듬뿍 든 걸로. 잠시 후 비서가 정갈하게 포장된 특선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바다가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손이 떨렸지요. 언제 밥을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제 저녁에 먹은 삼각 김밥이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바다가 젓가락을 들어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허겁지겁 먹다 보니 목이 메었지요. 캣, 캣. 기침을 하는 아이의 등을 장 회장이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무도 안 뺏어가. 물도 좀 마시고. 그 말에 바다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지요. 누군가가 자기를 챙겨주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아빠와 둘이서 서로를 챙겼지만 어른이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는 건 5년 만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반쯤 먹었을 때 바다의 고개가 스르륵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지요. 젓가락을 든 채로 아이가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장 회장이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치우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바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이 작은 아이가 3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8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다는 장 회장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장 회장도 깜빡 졸고 있었지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장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바다도 깜짝 놀라 잠에서 깼지요. 의사의 표정을 살피는 두 사람의 눈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의사의 말에 바다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온 것이었지요. 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 아빠가 살았어. 장 회장이 바다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그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지요. 장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석이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하얀 천장이 보였고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들려왔지요. 고개를 돌리니 침대 옆에 작은 머리가 보였습니다. 바다가 침대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지요. 바다, 바다야. 태석이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파도 제일 먼저 찾는 건 아들이었지요. 그 소리에 바다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바다가 벌떡 일어나 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아빠 정신 들어. 나 알아봐. 그래. 우리 아들. 태석이 링거 꽂힌 손을 들어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바다가 고개를 숙여 아빠의 손에 머리를 가져다 대었지요.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태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바다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요. 아빠가 왜 미안해. 미안하긴. 아빠가 무능해서 우리 바다 고생시키고. 아빠 그 말 하지 마. 아빠 잘못 아니야. 바다가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석이 고개를 돌려 병실을 둘러보았지요. 일반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1인실에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야? 수술비는 어떻게? 바다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벌었어. 뭐?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아빠 일단 푹 쉬어. 태석은 영문을 몰랐지만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일단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 장태산 회장이었지요. 태석은 그를 알아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장 회장이 침대 옆으로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태석 팀장. 미안하네. 내가 사람을 못 알아봤어. 자네 같은 인재를 내 손으로 내쫓고 그 악질을 곁에 두었으니. 태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꿈인가 싶었지요. 다 나으면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보안이사 자리를 맡아주게나. 이사요. 자네가 당한 세월에 비하면 이것도 부족하지. 앞으로 천천히 갚아 나가겠네.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제야 누군가가 자신의 무죄를 인정해 준 것이었지요.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태석의 손을 바다가 꼭 잡아주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매운 겨울은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지요. 거리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 태성그룹 전무 최민석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배임,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최 전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나서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1년 전 태성그룹 로비를 활보하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지요.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깔끔한 아파트에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에서 제공한 사택이었지요. 주방에서 태석이 프라이팬을 들고 계란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바다야, 밥 먹어. 네. 바다가 교복을 입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단정하게 다린 교복, 깨끗하게 빗은 머리. 1년 전 PC방 창고에서 살던 꾀재재한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태석이 계란 프라이를 바다 앞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잘 익었냐? 아빠가 요리는 못하는데. 완벽해요, 아빠. 바다가 환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바다가 아빠를 챙겼는데 이제는 아빠가 바다를 챙기고 있었지요. 그 평범한 아침 풍경이 두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파이팅해요. 그래. 우리 아들도 파이팅? 태석이 말끔한 슈트를 입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건물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지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사님, 보안팀 사무실에 들어가자 책상 위에 보안이사 김태석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5년 전 치욕스럽게 쫓겨났던 그 회사에서 이제는 이사로 일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한편 하교 시간이 된 바다는 교문을 나서자마자 익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PC방이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바다 도련님 오셨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바다가 꾸벅 인사했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아, 너 이제 회장님 손자나 다름없으면서 왜 아직도 여기 와? 가서 공부나 하지. 여기가 제 고향인데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컴퓨터 고쳐드리러 왔어요. 바다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카운터 뒤 컴퓨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뚝딱뚝딱 손을 놀리더니 금세 문제를 해결했지요. 박 사장이 감탄하며 과자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역시 우리 바다는 천재야. 자, 이거 먹어. 감사합니다. 바다가 과자 봉지를 받아들고 PC방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교문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지요. 롤스로이스였습니다.
주변에 몰려든 아이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우와, 저건 뭐야? 롤스로이스잖아. 대박. 누구 차야? 차 뒷좌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장 회장이 고개를 내밀었지요. 김바다. 뭐해? 빨리 안 타.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바다에게 쏠렸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지요. 야, 김바다. 저 할아버지 누구야? 너네 할아버지야. 바다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할아버지. 아이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바다가 손을 흔들며 차에 올라탔지요. 차 안에서 장 회장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조금요. 햄버거 먹으러 가자. 롤스로이스가 동네 패스트푸드점 앞에 멈추었습니다. 70대 대기업 회장과 13살 소년이 나란히 햄버거를 주문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할아버지와 손자였지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장 회장이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소스가 입가에 묻었지요. 바다가 냅킨을 들어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흘리지 좀 마요. 창피하게. 녀석? 잔소리는. 장 회장이 투덜거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장 회장이 옆에 있던 쇼핑백을 바다에게 내밀었지요. 이거 입어보라고 가져왔다. 바다가 쇼핑백을 열어보니 예쁜 검은색 롱패딩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아빠가 사주지 못해 미안해하던 바로 그 롱패딩이었지요. 이게 작년에 못 사줬다며. 이제 입어. 바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패스트푸드점 문이 열리며 태석이 들어왔지요. 퇴근하고 오는 길에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바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석이 두 사람 옆에 앉으며 말했지요. 회장님, 또 우리 바다 데리고 다니셨네요. 손자 데리고 다니는 게 뭐 어때서? 장 회장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지요. 자, 셋이 사진 찍자. 바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환하게 웃었지요.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그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지요. 액자 옆에는 엄마의 영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엄마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 아빠도 건강하고 할아버지도 생겼어. 엄마 덕분이야. 고마워.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했습니다. 바다가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지요. 오늘 저 연희 스토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